지금은 2650이나 2600 정도를 테스트하는 구간, 혹시 아주 럭키하게 2600 아래 정도로 주가가 하회한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늘려보면 대신증권의 박환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간단하게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사당 WM센터에 근무하는 박환기 센터장입니다. 저는 98년에 현대투자신탁이라는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서 이 증권사에 처음 들어왔고요. 네. 2007년에 대신증권에 이직해서 지금 사당 WM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네. 주식을 포함해서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자산들을 좀 분석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네.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무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또 수시로 리밸런싱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사실 이 업계에 몸담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20년이 넘은 거고 네네. 이때가 또 우리나라 IMF 이때랑 또 맞물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진짜 흥망성쇠를 다 겪으시면서 네.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 인턴 사원으로 처음 입사를 했었거든요. 와, 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IMF 이후에 인턴을 처음 뽑았던 때여서 네네. 6개월 동안 인턴 수습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성과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배치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성과가 좋으셨나 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환이 다 되신 거 보니까. 그때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네. 아무튼 이게 주식시장에 살아있는 증인이신데 네. 또 이렇게 최근 시장이 좀 어지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센터장님의 고견을 좀 한번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3월 들어서는 좀 반등하려고 하다가 네. 4월부터 다시 이제 꼬꾸라지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2월에 있었던 내지는 1월에 있었던 그런 급락 장세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시나리오 네.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늘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근데 다시 한번 저희 시장을 한 번만 리뷰를 해보면 지수만 가지고 간단하게 보면 연말 12월 말 지수가 한 3,000포인트 살짝 아래쪽 2,970포인트 정도에 마무리를 했고 네. 그리고 1월 달에 거의 급락이 왔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1월 말에 2,600 정도로 아마 마무리를 했었고 네네. 장중에는 살짝 2,600 아래 정도의 저점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2,591포인트 정도 맞습니다. 네. 됐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2,600 정도로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네. 사실 또 보면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가장 큰 게 혹시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네. 하는 미국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 3%대 금리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고 있긴 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바람이기도 하고 아마 1월 저점이 이미 올해 한 번의 저점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정도이고 지금은 2650이나 2600 정도를 테스트하는 구간 정도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네. 혹시 아주 럭키하게 2600 아래 정도로 주가가 하회한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늘려보면 올해 투자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악재 원인을 살펴보면 빅스텝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한테 좀 안 좋은 이슈가 중국의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시 봉쇄. 중국 주식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좀 악재가 추가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도 약간 좀 장기화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이제 바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뭐랄까 좀 근거라든지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시장에서 가장 그 위험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불확실성. 네. 제일 큰 게 불확실성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이미 노출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시장은 아주 빠르게 위험에 적응하고 순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이미 지금 저는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번 주에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지금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네. 2650선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2650선이 과연 지난 일요일 저점보다 낮냐 높냐라고 보면 그때보다 지금 높거든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네. 그럼 사실 1월 말에 노출됐던 변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훨씬 더 강화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주가가 그거보다 더 하회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회하지 않았다고 놓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이야기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팜유가 맞아요. 네,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네, 엄청나게 또 이제 시장에서 한번 들썩거리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원자재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가 봉쇄가 됐다가 이제 북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제 친구도 지금 상해에 가 있는데 지금 한 달치 이상 집에서 와인만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쇄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카톡으로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중국이라는 시장, 중국의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 지속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갈수록 이 위험에 대한 반응보다는 기대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가 조정을 받은 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조정을 받아서 네. 한 작년 한 8월 그때부터 이제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빅스텝 얘기 나오고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고 중국도 이슈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거의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소화를 하는 그런 네.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일시적인 충격으로 약간 좀 하회를 한다. 뭐 2600선을 하회를 한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면은 오히려 약간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사실 항상 좀 앞서 나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시장은 항상 선반영한다고 놓고 보여지는데 저는 아까 앞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런 위험들은 노출된 위험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고 이제 과연 지금은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가격 조정의 구간들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시간 조정에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출된 위험에 대한 반응보다는 앞으로 턴어라운드 했을 때 기대 심리가 더 시장에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약간 좀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좀 좋아진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와 희망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놓고 보여지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경기 저점, 주가 저점은 이미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위험보다는 기대에 대한 심리, 예를 들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의 금리도 감내할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스텝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결국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 위험에 대해서 인내하고 다시 주식 매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약간 좀 뭐 긍정적으로 되는 포인트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뭐 좋아진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면은 뭐 약간 좀 그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올 수 있다.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을 기저에 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업들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것보다 시장은 사실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는 거지 사실 실적대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라고 놓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많이 눌려있는 시장이고 네. 추가적으로 어딘가에 그러니까 특별한 트리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뛰어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정한 섹터들, 예를 들면 제가 뭐 선호하는 종목이나 선호하는 섹터들은 뭐 자동차나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인데 결국은 그런 종목들이 소비나 이런 부분들을 견인하는 역할들을 해낼 거고요. 시장에서 리딩하는 섹터와 리드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바뀌어가는 시점과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작년, 재작년만큼 뭐 3,300 뭐 이런 그림은 아니지만 이미 올해의 저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 이제 실적들까지 더 뒷받침이 되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물린 종목 하나씩은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뭐 반등한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뭐 계속해서 반등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철 구간을 지나면서 반등을 할 터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뭐 내려올 때마다 주식을 사긴 사야 되는데 물린 종목이 있다 보니까 또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다고 내가 이걸 또 팔고 새로운 종목을 사자니 내가 팔면 또 오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종목이 또 내가 사니까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 두 가지인데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고 똑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물린 종목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딱 그렇죠. 이 두 종목인데 이게 좀 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월 달에 제가 이제 상담하는 저희 관리 고객과 이야기를 하다가 작년에 타사에서 사놓은 ETF가 한 15% 정도 마이너스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ETF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상담을 하다가 이제 다른 종목 저는 이제 올해 좀 중위험에 선호하는 종목으로 리츠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리츠 쪽으로 갈아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 하셨어요. 지금은 조금 후회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저희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그 화면에서 평가 금액을 보면 걔는 실현 손실이 아니라 평가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네. 근데 그걸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순간에 그건 이제 실현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지금 주가 흐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흐름에 이 종목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국면이 계속 지속됐을 때 과연 추가적으로 손실이 더 날지 안 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반대로 혹시 국면이 전환이 돼서 바뀌었을 때 이 내가 보유한 종목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고민해 보시고 이 두 개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과감하게 최소한 50% 이상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면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약간 인플레이션이랑 뭐 원자재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막 오르는데 사실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돼야 되고 좀 그런 지금 막 부각되는 주식들보다는 앞으로 좀 좋아질 만한 실적이 좀 잘 나올 만한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이런 흐름이 좀 안정이 된 상황에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때 뭐 실적 기대주라든지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종목이 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갈아타는 게 맞다. 그렇게 과감하게 갈아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그 위험한 선택, 안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이 리밸런싱을 잘 못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종목을 샀다고 해서 그 종목이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수익이 나거나 반대로 손실이 났을 때 특히 수익이 나는 구간보다는 손실 나는 구간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을 하느냐가 내 전체 포트의 수익률을 방어하는 가장 큰 기준인데 저희는 보통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면 팔까 살까 생각을 하지만 이제 10% 이상 가면 거의 장기 보유. 그렇죠. 약간 묻어둘래 그냥 안 볼래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정리를 보통의 그 수익을 나는 고객들은 손실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특히 두 자릿수 손실까지를 보통 잘 기다리지 않으시고요. 시장의 종목들은 많고 또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 과감하게 일정 부분 너무 아까우면 한 50%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 시장에 안 맞는 종목이라면 저는 50% 이상은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갈아타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좋지 않은 이유가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실업률 괜찮네 그러면서 비슷해 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증시를 보면은 이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뭐 사료, 곡물, 제지, 뭐 최근에 육류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하니까 식용유 관련 주식들이 또 엄청 올라요. 맞습니다. 이런 거 약간 좀 이게 내 주식은 안 오르고 그런 것만 막 이렇게 막 상가고 막 그러니까 따라 사고 싶거든요. 이거 사도 될까요? 이런 거? 사실 저희 실제 고객분들 필드에서 고객분들을 상담해 보시면
물어보시는 분들은 가끔 있으신데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장 그 투자 수익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투자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을 이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WTI 유가도 보시면 알겠지만 70불 하던 유가가 한 130불까지 갔다가 그렇죠. 장중에 확 올랐었죠. 그리고 등락을 한 두어 번 거듭하다가 네. 지금 어제 보니까 한 98불 정도로 네, 100불 좀 밑으로 네, 내려왔어요. 100불 좀 네.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고점에 샀던 고객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 20% 정도 빠져 있는 20% 이상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이걸 투자하셨다면 고점에 샀다가 저점에 팔고 또 다시 중간 고점에 샀다가 저점에 팔고 왜냐하면 이 변동성을 이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5% 10% 올라가는 걸 그 수익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5% 10% 빠지는 걸 손실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으로 크게 그 하는 고객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실제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은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투자하는 자산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투자 자산의 10% 이내 정도로 투자를 하시면 그 뭐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 또 투자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느낌도 있지만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50% 이상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건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뭐 곡물 이런 거보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 그 원자재로 대표주는 대안의 투자들이 사실 뭐 WTI나 금, 달러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늘상 아시는 것처럼 그 달러와 그 환율과 주가의 그 역의 상관관계, 그렇죠. 뭐 금리와 그래 주가가 안 좋을 때는 금 가격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사실 주변에서 금으로 뭐 이렇게 달러로 많이 돈 벌었어 이런 분들을 쉽게 접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원자재 투자가 그만큼 좀 어려운 섹터인 것 같긴 해서 저는 그 많은 금액보다는 투자 지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정도는 투자를 해볼 만하지만 전체 금액의 한 50% 이상 투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내 주식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점점 그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데 정말 내가 투자하는 그 순간이 고점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고요.